재난자본주의라고 하는데 그 재난자본주의가 성공한 사례로 한국의 IMF 체제를 들거든요. 근데 이제 재난자본주의가 남미에서 원래 더 재미를 봤었는데 저희가 IMF 때 남미의 그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례들로 우리도 남미 꼬라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봤었는데 남미 같은 경우들은 이제 재미를 많이 오히려 우리 때보다 봤었는데 그래서 그 나비 클라인의 분석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는 더 이상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남미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 재난자본주의 쇼크, 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다뤄봤거든. 더 이상 안 놀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코퍼레이션, 협동 형태들이 생기면서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재난자본주의가 실패한 대표적인 지역이 남미인데 한국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거기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전체적인 논의들이 실은 우리가 IMF 이후에 이 체제들의 복합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위기를 통해 가지고 위기와 그다음 또 한 가지 되게 흥미로운 건 실은 우리가 민주화를 경험해 봤다는 거. 그러니까 민주화를 안 해봤을 때가 아니라 진짜로 민주화가 됐느냐 아니냐와 별도로 민주화 우리 해봤다. 그렇죠? 해봤지만 별거 없더라. 노무현도 별거 없던데. 다 해봤잖아. 이제 뭐 다른 게 있어? 대박. 이런 형태. 그러니까 조선일 옛날 같으면 옛날이라 좀 이상하지만요. 그 한동안 한겨레가 막 이제 주가를 날릴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같이 보면서 균형을 잡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균형 감각, 완전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도 싫다. 뭐 이런 균형 감각이 있었다면 거꾸로 요즘은 조선일보도 조중동이나 한겨레나 다 거기서 거기이고 우리 지금 다 비슷하잖아요. 그놈이 있고 페미니즘도 다 싫고 여성 가족도 웃기고 있네. 애니팡을 단속하라고 이렇게 그렇지만 완전 반페미니즘 꼴통도 싫고 마초도 싫고 그러니까 이게 다 싫은 그게 이제 여기 환멸의 형태이죠. 그러니까 그 환멸은 실제로 어떤 우리가 끝장이 났느냐, 막다른 골목에 처했느냐와는 굉장히 다른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멸의 쓰나미는 그러니까 이 재난자본주의 쇼크 독트린과도 굉장히 저는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쓸이 해버리고 새로운 선택지가 불가능하게 하는 것들을 사실은 제가 6장이나 이제 다른 곳들에서도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그 외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역사 파시즘 작업을 하고 그 이후까지도 이제 풍기문란 연구를 하면서 조금 태도가 바뀐 부분, 태도라기보다 이제 그 단초를 좀 찾은 것인데 제가 이전의 작업에서 이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러니까 이 환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바로 파시즘을 증식시키는 먹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루아니 정책의 외로움이라는 토지사에서도 그런 걸 쓴 적이 있는데요. 맞다고 30년대도 한국 사람들은 외로워서 파시즘에 매혹됐고 외로워서 너를 만났고 이제 지금도 우리가 외로워서 너를 만나는데 너를 만나는 게 우리가 무엇인지는 사실은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제가 그 일제 시기에 특히 지식인들 친일 협력이라든가 그 당시에 이제 체제에 협력해간 지식인들의 내면은 정말 외로워요. 그러니까 그 위기감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이광수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외로워요. 왜 외롭냐면 이 세계 지금 우리 민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등등 그래서 외롭기 때문에 실은 이 큰 힘을 필요로 하는 거죠. 외롭기 때문에 무언가 큰 것, 어떤 이 돌파구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의 징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게 사실 어떤 면에 제 초지에 관한 입장이나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 같은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그 풍기문란이라는 파도 또는 이제 아까 제가 이거를 너무 그 지도 그리기나 이런 방식
어떤 그 역사적 사례를 통한 결론의 방식보다는 이게 사실은 아직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완전히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 게 사실 이 글에서의 좀 태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이전에는 단적으로 외로움은 말 그대로 파시즘을 부르는 거죠. 파시즘이 당신을 부르는 방법이라고도 썼었는데요. 그게 사회 외로움에 만연한다는 건 실은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부분 파시즘이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이제 많은 분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외롭다 사람들이 외롭다 신호를 보내는 것을 하나의 이제 그게 물론 파시즘을 부르는 신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를 부르는 신호 파시즘 말고 우리가 이거 말고 너를 부르는 신호 우리가 불을 켜는 거죠. 이렇게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불을 켜는 어떤 신호 이게 이제 새로운 어소시에이션의 신호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소시에이션이란 여러 가지 화두가 있지만 이것도 역시 형상이나 인격화된 형태를 빌어 설명하자면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지만 끝없이 손을 내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신호.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손을 마주 잡을 때 어소시에이션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파쇼가 될 확률이 높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모두가 무언가 지금과는 다른 것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소시에이션을 향한 의지적이지 않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네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상태가 아닌 어떤 것 그렇죠? 어떤 것들 무사회적인 고립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해. 우리는 함께를 원해. 그렇죠? 라는 이거 그래서 모두가 네 손을 잡지는 못하지만 손을 들을 때 그게 어떤 새로운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의 그 신호에 불이 켜졌다라는 거를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실은 이 외로움이야말로 무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게 저의 고민이자 화두였습니다. 네, 1차적으로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성계 북한에는 특별히 정해진 토론 패널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 논의사항 있으시면 질문 있고 많이더라도 코멘트라든지 선생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은 더욱더 열띤 논의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적절한 정념이나 정동이라고 예를 들면 해방정국에서 어떤 무고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장치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정념이나 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치면 증오와 일본어에 대한 어떤 분노에서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이 제도와 그 다음에 그 통제 장치들을 연결시키는 맥락이 부적절하게 드러나는 이런 정념과 정동 말고 적절한 것을 적절한 형식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정념과 정동과 그 다음에 통제 장치 이런 관계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행이 이루어진 사회주의적 주체화에 관한 이론이든 뭐 페미니즘에 관한 이론들이든 실은 얘네들은 이제 극복해서 거듭나서 다른 것이 적절한 것이 되어야지만 정치적 함의를 갖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핍이거나 결여이거나 이제 뭐 스피노자의 슬픔, 수동 이렇게 보여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제가 아까 이렇게 지도를 그리거나 저는 위에서 조망하는 시선을 두지 않고 그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컨셉이고 이제 그런 이제 안 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시도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동안의 모든
부적절하다고 규정하거든요. 이 부적절한 정념이라는 건 그냥 정말 무규정적 규정이고 내용은 되게 다른 걸로 여기서 채워지는데 다 다른 이유로 얘를 부적절하다고 해놓은 다음에 그 부적절한 정념은 얘를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다시 전유하는 거죠. 자기의 윤리. 그러니까 총독부에서는 이른바 이제 이 마을 계량, 그다음에 충직한 신민의 이름, 건강한 신민의 이름으로 얘를 이렇게 전유. 부적절하다고 한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개조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마을 공동체가 불합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오래된 이 마을의 우두머리들은 이제 막 상강, 우두, 및 이런 걸 얘기하면서 부도덕하다, 도덕의 이름으로 얘를 또 전유하고 사회주의 지식인은 얘는 아직 아닌 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내일의 두개혼에 관한 태제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부정적인 혼. 얘네들은 사실 긍정적인 혼에 의해서 극복되고 지향될 때만이 비로소 이제 행위이거나 가능성의 영역이나 이제 성별적 주체의 윤리로 넘어오는 것이잖아요. 거꾸로 이제 이 방식을 우리가 사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유하면서도 아까 제가 이제 오늘 바람을 법으로 잡지 않는 그러니까 얘를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해서 많이 이해할 수 있다. 얘 말고 다른 거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패턴을 사실은 제 연구에서도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여기 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부적절한 것이라고 불렸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개조와 전유와 계몽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 여러 번 언급했던 이 정도이론에 관한 또 많이 얘기되는 스피노자 우리가 하나의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직은 모른다. 이라는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제 그런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 제 책에 뒷표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이제 이런 연구가 막 나오게 된 건 저는 이제 역사적인 이렇게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 조호하게 되었 거지만 다양한 맥락들 때문에 이런 사실 관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오늘날의 시대가 이제 판토스에서 이제 무감과 이제 아파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냉소만이 있는 정치적 무관심이 팽배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양한 형태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넘어선 어떤 것에 대한 고민들을 또 다 하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방법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전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아파지, 그러니까 파토스로부터 일탄, 정동의 세장,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는 것을 정동의 세장이나 정념의 시대로부터 차갑게 이렇게 돼가지고 모두 다 무관과 무관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제 생명 정치가 죽음의 정치를 넘어가는 문턱에 바로 이 징표들이 나타난다. 말하자면 법안의 무규정적인 규정들이 엄청 증식하는 거, 안녕, 질서, 미풍, 양소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거를 아간베리 독일 역사에서 26년부터라고 본 거거든요. 흥미로운 게 아쉽다. 일본과 조선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일과 일본과 이제 이탈리아가 그 당시 이제 그 파시즘 연합 블록이었기 때문에 특히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충기문란 법제는 독일에서 만들어진 법을 일본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조선에도 적용하는데 지금은 독일과 일본은 없고 한국에만 남아있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시즘 법으로는 전 세계 유일한 키보드로 한국에 남아있는 것이어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적절성이라는 게 말하자면 도덕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적 규정으로 들어오는 게 풍기문란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 풍기문란 법제가 체제로서 이렇게 공고화되고서 이제 다루면서 그 전에는 그 풍기문란이라는 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바람이잖아요. 옛날 조선의 구습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식투석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뭐 장래에 대한 단속, 그다음에 특히 이제 개는 쥐불로랑 비슷하게 그런 걸 단속하는 거였다가 일상생활 전반에 다 단속하는 법제로 정비가 되는 게 26년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법적인 개념이 돼요. 풍속을 해치는 거, 그다음에 부적절한 행위, 적절성이라는 거, 그리고 부적절한 거, 그러니까 그리고 간주될 수 있는 거, 의심되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 동기가 있는 거, 이제 이거를 다 하게끔 되는 게 26년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의 그 시간적인 유사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적절함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다. 죽음의 정치가 작동하는 거. 그래서 그 죽음의 정치는 어떻게 작동하면 넌 누구냐 이렇게 항상 내가 적절한 존재라는 거를 자기가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게 존재를 증명하게끔 신문화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뭐 그런 거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일상화돼 있는 거죠. 이게 일제 시기에 가장 나쁜 제도라고 이렇게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임금제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사가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기가 그냥 판정하는 거예요. 어떤 법적인 규정. 왜냐면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부적절함.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와 있는 검열관이나 아니면 임금 순사가 보기에 물라래 그러면 이렇게 되든 혹은 왜 날 째려봐 그러고는 들어와라. 그래서 아니 째려보지 않았는데요. 째려봤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시작한 것이고, 근데 거기에 단지 이런 억압적인 국가기구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 해결이 그러니까 이전에 민족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뭐 교육을 통해서나 또는 이 적절함이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게 교양이라는 것 또는 이제 예술적인 그쵸? 그래서 음란과 외설의 경계라는 건 항상 자의적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서로 간의 연류에 있는 것이죠. 선생님 질문에 적절한 이제 막 같은 연장선상에 있지 않겠나. 결국 우리가 저도 전에 한번 음란서생이라는 이제 영화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성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이제 성이라는 게 아래쪽에서 하방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퍼져나가는 거와 마찬가지고 아마 이제 부코가 막 그런 위에서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사회 미시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정말 변종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부코가 굉장히 잘 보여줬던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제 파시즘이 결국은 이제 그런 풍기문란들의 다양한 형태들이 어떻게 이제 파생되어 나오는가 이런 걸 이제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여기 다큐멘터리 이제 베를린이라는 이제 BBC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1920년대나 이 무렵에 이제
파시즘의 등장이 무조건 훨씬 이제 파시즘 쪽은 공부를 하셨으니까 괴멜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대중들의 그 외로움과 불만들을 잡아내면서 파시즘으로 이제 정말 어떤 파시즘적 그런 어떤 전공을 어떤 형성해 나가는 그런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 역설 이제 그 장면 속에서도 이제 파시즘이 그런 식으로 이제 형성해 나가고 외로움들을 조직해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살이라는 것보다도 대중들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살의 충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그래서 어떤 의미는 집단적 자살의 충동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게 파시즘적 충동인데, 이제 이 정말 그 반대 쪽에 있는 힘들, 이 힘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좀 이렇게 조직화되거나 주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조금 우리는 이제 그 어떤 표층 이면에서 움직이는 힘과 표층의 힘이라는 게 여전히 같이 작동할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드는데, 지금 좀 말씀은 이제 과제처럼 이렇게 다음 과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전통의 힘들이 주체화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들, 전통의 힘들이 주체화될 수 있는, 물론 이제 들레즈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지만 바디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주체화될 건지가 여전히 이제 큰 이슈로 남아있고, 또 바디우가 들레즈를 그렇게 비판했던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이더라고요. 전통의 힘들이 어떤 식으로 주체할 힘으로 묶여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있어서 바디는 들레즈는 여전히 그 자꾸 잠재성이나 힘 쪽으로만 자꾸 언급할 뿐이다. 정말 그것이 어떻게 매듭이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없다라는 게 이제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 이렇게 생각 연구해 보시다가 이제 이네들이 정말 어떤 힘으로 작동해서 지배 구조에 틈새를 낸다든지 그런 파시즘적 그 어떤 작동에 좀 대항할 수 있는 힘들이 가능할까? 그래서 그냥 이네들의 존재는 잠재성으로만 여전히 좀 느껴져서 그 잠재성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매듭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들이 과연 어떤 게 있을까? 광주도 하나 될 거고 공망항쟁도 그럴 것인데, 그런 지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하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맨 앞에 제 연구의 경과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실 좀 그 부분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일제 시기에 왜 이들의 존재가 근데 각각이 어떤 의식적인 저항의 행위를 했다. 혹은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집단적인 주체화나 세력 정책의 결사를 이루어냈다던가 아주 작은 형태로라도 그렇게까지는 다는 볼 수는 없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이들이 그냥 어떤 잠재성의 형태나 맹화적인 거로만 있었다면 걸림돌이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들이 이 40%의 50%대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막 이렇게 진짜 밀려오는 진짜 보통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파시즘의 그 통제의 힘이 못 들어간 곳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못 들어간 그러니까 그래서 걸림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거기까지 다 가지 못한. 근데 파시즘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연구는 항상 좀 이렇게 거대하게 보긴 하지만 파시즘은 연구를 할수록 참 이 엄청난 욕망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보통의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도 이제 나치즘의 갑자기 이름이 제 생각이 안 나는데요. 나치즘의 대중 정치 그분도 되게 일찍 폴케트의 유저라는 연구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떤 체제도 인간의 삶이나 생활 모두를 다 장악한 적이
진짜 좀 어떤 으스스하고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결국 잡아먹지 못한 이게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 이들이란 이 존재들, 이 양태들인데 그럼 이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럼 이거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했을 때 그 기존의 사회주의 운동이라든지 또 이제 그 민족해방투쟁 연구한 분들이 아직도 이제 제 연구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게 이건 그럼 기존의 저항을 너무 무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데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로서 어떤 저항 형태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이게 더 위대했다거나 이게 더 본질적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저희가 저항으로서 또 의식적인 저항으로 사회주의라는 민족해방 투쟁은 그 당대의 맥락에서 저항이란 이름으로 해석됐고 저항이란 이름으로 실천하고 저항이란 이름으로 행동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든 지금이든 우리가 아직도 저항이든 행동, 행위, 실천이라는 이름과는 어떤 다른 형태의 것이 있었다는 거죠. 역사의 문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만난 세계를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데 그게 이쪽의 언어로는 전달이 안 돼요. 그려지지가 않는 다른 세계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무슨 어떤 이론을 공부해서 만난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들 제가 만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순간 대면하게 된 새로운 시대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그 일제 날기. 예, 뭐 이제 다 많은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항 세력들이 전부 다 이제 해외로 망명하거나 완전 지하에서 초토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변제, 전향하거나 해서 실은 아무것도 없는 암흑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료, 문서로 남아있는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 같죠. 왜냐하면 다 앵무새처럼 국책을 선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의 이런 범죄 기록이나 이런 데 보면 그것들의 존재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보지 못한 이 방식,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세계고 현실이고 존재, 양태고 행위라는 말로 담아낼 수 없는 무엇들. 그리고 얘네들이 분명하게 그래서 역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엇을 했고 이 시대에서 어떤 의미였고 어떤 저항을 했느냐를 사회주의나 이런 것보다 거꾸로 되게 잘 설명해서 이게 되게 역사적이지만요. 이 총독부나 경찰이나 제국이 끝없이 얘들을 장악하고 싶어 했고 얘들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연구할 가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얘네들을 골칫덩어리라고 이름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골치를 아프게 만든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35년이 지나면 제국이나 총독부 당국자들이 되게 자신감이 만만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열 관련된 자료만 봐도 그 검열관들이 이제 매달마다 자기들이 검열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쫙 정리해서 거의 약간 논문 비슷하게 그걸 쫙 다 분석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항상 이제 올해는 어떤 분야에 대한 검열과 이것은 다 완벽하게 완료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부 다 완료됐고 전진류도 완료됐고 다 신문도 다 됐고 이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새로 부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동안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다 자학했는데 문제거리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거꾸로 이 통제의 당국들의 이 해석의 방식 얘네들이 오히려 이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정적인 네거티브 필름처럼 얘네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게 아닌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그렇죠? 경찰 이들을 낙인 찍는 그런 문제거리나 불덩어리 낙인 찍는 방식이 아닌 거로 얘네들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못 가진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직 미완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연구를 해서 이 대상들을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걔네는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있어 왔고 다만 그거를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니까 연구나 지식
작품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일랜드 켄 로치 감독의 그 영화에 이제 그 레이디버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여성인 맥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있었습니다. 그 여주인공이 그 이제 사회에서 그 아일랜드로 생각되는데요. 그 아일랜드 사회에서 뭐 어느 사회든 간에 도저히 좀 납득하기 힘든 좀 어머니였습니다. 좀 이렇게 아이를 좀 잘 간수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 집에 놓아두고 그냥 술 마시고 조금 놀기 위해서 요즘 식으로 따지면 뭐 게임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한다거나 아무튼 그런 그 밖에 나가서 이제 여름을 즐기다가 그 아이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 그래서 이제 정부 당국이 그 아이들을 어머니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빼앗아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되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어머니일 수 있고 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이 아이를 계속해서 먹는 그러면 당국은 또 뺏어가고 그런 어떤 생각해보면 좀 그것도 하나의 저항하는 방식일 수 있을까라는 좀 의심이 들긴 하지만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주체의 좀 더 이제 그 전체 사회의 어떤 그 도덕이라든가 윤리 혹은 관습을 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머니 혹은 한 인간이 자기 나름 그런 방식으로 저항하는 좀 이상하지만 저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작품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화라고 하는 이 작품의 볼세는 사실은 뭐 지금 그 일본 총독부 입장에서는 한국 시민의 자격이 안 되는 존재이고 또한 어떤 그 사회주의적 어떤 농민의 어떤 그런 면으로 봐서도 어떤 그 모범적인 어떤 그런 혁명적 주체이지도 못하고 또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일반 부르주아 도덕적인 교양이지 않은 어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욕망 혹은 이런 것들이 뭐 거기서는 조금 전에 나왔던 어떤 그 답변과 질문과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어떤 그 주체적인 뭐 영능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품이 또 짧고 또 어떤 에피소드적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혹시 어떤 그 좀 질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그 소개를 드렸던 막이라고 하는 그 맥이라고 하는 여성의 어떤 그런 욕망과 혹은 그 어떤 그 이후의 어떤 행동과 혹은 이 돌쇠하고는 어떤 좀 유사점이 혹은 서로 좀 다른 점 이런 게 있으면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러는 여성에 대해서 국가가 요즘까지 사회보호의 차원에서 개입해가지고 부적절한 엄마다라고 판정한 이후 이제 그런 모성 그녀의 이제 말하자면 역할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계속 뺏어가는데 그게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케이스를 위해서 계속 아이를 낳음으로써 말하자면 그 사회보호의 메커니즘 또는 거기서 얘기하는 적절함을 과잉으로 이제 대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애를 잘 키우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또 적절하게 애를 낳는 것, 그만 낳는 것, 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낳는 거죠. 사실 이제 정동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잉됨. 근데 그런 아주 되게 전형적인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잉됨은 그러니까 적절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저항 같은 것은 어떤 적절성의 패턴이잖아요. 사실은 저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당시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판, 이것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적절성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라면 이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의미에서 과잉됨이어서 그런 적절성의 패러다임에서 보기에는 끝없이 부적절한 것이죠, 사실은. 하지만 그래서 얘는 일반론적으로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항하는 것의 메커니즘과 이렇게 거기에 딱 이렇게 그것에 대한 대항인 거고 일반론적인 게 아니라 얘가 아이를 뺏어가니까 그 결핍, 그쵸? 뺏어가니까 더 많이 과잉되게 낳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함을 요구하니까 부적절함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상당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성화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되게 재밌는 소설인데요. 이 성화의 돌쇠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마을에 돌쇠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앉아 있는 곳이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소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면 설화 그 동네 마을에 오래된 공동체 설화 전설이 있는 그 연못인데요. 대부분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문학사 배우고 그러면 꼭 그런 전설에는 애기장수 설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도 애기장수 설화가 있는 연못이에요, 못이에요. 그래서 얘 주인공 돌쇠가 그런 추락한 영웅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 애기장수 설화에 나오는 기운의 영웅. 그러니까 이제 이 삶 속에서는 영웅이 아니라 이런 이제 그런 부적절한 존재가 됐지만 실은 그런 영웅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처럼 애초부터 그려졌어요. 근데 그 돌쇠의 모든 그 기운은 전부 이 세계에서는 다 부적절한 것으로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서화가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소설이고 논란이 많이 됐던 게 이 소설 그 자체가 바로 이 기운을 둘러싼 힘의 관계들을 다 보여주면서 막상 얘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형국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이 발표된 건 1933년인데 이기영이 이 소설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제 논란이 나면서 자기는 이 소설이 33년이 아니고요. 김이 전야의 모습.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이 만세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기영의 관점에서 그거는 이제 독립운동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이 전야의 그 조선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쇠,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은 얘는 부적절한 뭔지 모르는 이런 예로 그렸는데 사실 이 힘이 이기영이 보기에는 김이의 그 만세운동의 힘, 지식인이나 이들의 힘이 아니라 그 들불처럼 퍼졌던 그런 힘이라는 거고. 사실 우리가 1919년 이제 이른바 김인영의 여러 가지 그 운동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주로 이제 그 지식인이나 사상가들 또 이렇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가 되었지만 최근에야 사실은 이제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라는 것을 지식인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그 밑에 여러 군데 마을들에서의 그 자생적이고 또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뭐 그 당시에는 이거는 생각 없는 애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야 다시금 회복되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찾아지고 옛날에는 못 봤던 것들을 찾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얘도 역시 이 흘러 넘치는 여기가 이 짧은 소설을 이 소설을 모두가 다 정도에 관한 것이다. 이 소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붉은 빛으로 막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소설이라는 생각하는데요. 이 소설 아주 짧은 소설 처음부터 이 붉은 빛이 이 조그만 하나의 불로부터 그 움직이면서 마을과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리고 또 그거를 막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법정의 싸움과 그런데 주인공은 막상 자기가 뭔지 몰라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있네. 이렇게 돌쇠랑 이쁘니까 얘기하면 소설은 끝나는데 실은 그 힘, 그러니까 돌쇠라는 영웅제 현상의 이제 그 힘, 이렇게 이거를 이 소설을 통해서 이게 끝나지 타오르는 힘을 느낄 수가 있죠. 느낄 수가. 그런 점에서 이제 아주 흥미로운 소설이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이 작품과도 연결된 것들. 이 소설의 바인대로 바로 그 넘쳐 흘러나는 붉은이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아이를 계속 낳는 거 있죠. 제가 아까 그 재생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풍기불란이 여러 개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제 풍기불란이 성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실은 제가 이제 그 주장에 풍기불란을 너무 이제 외설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거로만 간주해서는 이거 문제의 본질을 모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얘는 철두철미하게 생산성에 대한 관리이기도 하고 노동 관리이기도 한데 그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느껴지면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자궁에 대한 관리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제가 그 식민지 이후로 사회에 따라서 그 자궁에 대한 관리라는 게 한국의 내셔널리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한국의 민족주의를 생각하려면 그 자궁을 피 흘리는 자궁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 시선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제 주장인데요.
일제시기에도 국가의 통제, 이거는 여성에게는 그 자궁을 관리하는 건데 그 자궁은 어떻게 되냐면 피 흘리는 자궁,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흘리고 있는 자궁. 그래서 걔를 적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풍계문란에 대한 통제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붉은 피로 흘러 넘치는 이 자궁이야말로 공포의 대상, 이 부적절함의 극치.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자궁이야기 인격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문란녀인 거죠. 아마 이 여주인공처럼 혹은 우리가 빨간 마우라의 그 소녀들의 형상처럼.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에 되게 그로테스크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 피 흘리는 자궁에 대한 공포와 걔를 적절하게 정화시키고 싶은 이유가 깨끗하게 피를 닦고 싶은 거죠. 그만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얘네 두 개가 되게 달라 보이잖아요. 이 피 흘리는 자궁과 서화에 흘러넘치는 이 붉은색이 어떤 부분에서 얘네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슷하게 보이거나, 예를 들면 통제 주체에게도 비슷하게 보이거나 적절함의 이런 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공포와 위협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사회주의 일반이 그렇다. 사회주의가 요즘에 뭐 그런 공포의 대상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에 그런 이 불금의 관계라는 게 같은 차원의 가족. 선생님께서 좋은 사례를 얘기해 주신 이 두 개가 그런 의미에서 되게 다른 건데 같은 의미의 관계로 항상 겹쳐져 와 있고, 그래서 여기에 그 서화에도 이 돌쇠가 기소된 두 가지 죄가 바로 도박과 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박은 노동하지 않는 안에 대한 문제라면 간은 이제 그런 자궁에 대한 관리의 문제. 네, 감사합니다. 그 자료 속에서 이제 적절한 아주 선생님이 찾고자 하는 그것과 이제 맞는 그런 사실들을 끄집어내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도덕함에 넘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바람핀 사람이 계속해서 바람을 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 시대 때 그렇게 굉장히 그 억압을 하는 상황이라면 총독부나 뭐 시민 정부가 그런 재범, 소위 말하는 재범에 대한 그 문제가 더 심했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굉장히 불능의 상태로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업들을 할 때 이 그 작업의 형태나 방법에 대한 질문이신 거예요. 네, 이게 적절한 방법은 별로 없고 되게 좀 이잡듯이 네, 꽤 되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런 연구들이 되게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논문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런 좀 어려운 부분.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 풍기문란 작업 같은 경우는 그 검열에 대한 이제 이 통제와 검열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어서 검열, 일제시기의 검열의 이대 기준은 치안방해와 풍속계란이 두 가지거든요. 이 풍속계란이 풍기문란과 관련된 작업인데, 그러니까 이제 얘에 대한 작업도 싹 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검열 자료에 국한해서 보면 저희도 다 알잖아요. 검열 이런 거 하면 대부분 치안방해, 그러니까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통계로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도 이 검열 연구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고 그냥 검열 연구 자료들 다 보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자료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서. 근데 최근에 이제 검열 자료들이 발굴되면서 시작됐는데 거의 저를 뺀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사상 검열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 팀들이랑 같은 작업은 아닌데 같이 이제 작업 결과들을 나누는 컨퍼런스 같은 걸 하는데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상 검열을 하는 분들을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합법 출판 지금도 많이 그러는데요. 그리고 유통 방식들이 되게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풍기문란 단지 외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덮치는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주 흥미로운 건 인지시기에 풍기문란으로 제일 많이 통제된 책들은 빨간 책인데 그 빨간 책이 아니고요. 홍길동전, 춘향전, 신청전 그리고 제일 흥미로운 건 족보 이런 건데요. 족보는 아까 그 말씀드린 첫 번째 반대. 조선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던 거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근대적인 출판 제도를 통해서 부각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 그러니까 이 그런 빨간색 신청전, 조공전 이런 거는 그때도 서점에서 팔지 않거든요. 그렇죠? 출판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장터에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흥미로운데 그 전에는 이 검열 당국이 얘네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었어요. 실제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맨날 이제 그런 방문서가 뭐 무슨 잡지, 동아일보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끝내서 이제는 조선의 출판 시장은 우리가 다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보니까 그리고 왜 그때부터 이제 그 나머지 50%를 들어가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 조선의 민중들이 많이 지식인들이 보는 책들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 막 이제 그 전시도와 조선의 민중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이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선의 민중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그때 제일 많이 그래서 진짜로 통계를 내거든요. 조선 민중들이 실제로 제일 많이 본 책은 신청전, 조은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얘네는 이 책을 어디서 보나? 그래가지고 그런 그 경무휘보라고 경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자기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37년쯤 가면 이런 이제 용어 해설이 나와요. 그 고소설이란 무엇인가? 신청전은 어떤 소설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의 예전 우리 이런 소설과 비슷한 것인데 조선 민중들을 이런 거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럼 이들은 이 책을 어디서 구해서 보자? 우리는 구해서 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찾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얘를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장터를 단속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터를 가가지고 근데 이게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모르잖아요. 장터에 가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진보딸이 다 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다르고 근데 문제는 장터를 단속해가지고 우리 70년대도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책을 해가지고 했는지 기준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왜 박정희 책 구대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딱 털어가지고 갖다 놓고 그들이 이제 싹 태워버리거나 갖다 버리거나 소각하거나 하거든요. 뭐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신청전이 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단속 떴다 이렇게 하는 게 장터에 뜨는 거예요. 떠가지고 그걸 못하게 이런 유통 자체를 못하게 그러니까 검열의 통계로는 잡히지가 않죠. 이 풍속 통제 메커니즘이 그래서 저는 이 검열 통계를 가지고 식민지 조선에서는 사상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그 메커니즘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이렇게 확보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풍속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이 당국이요 원래 법을 이렇게 계속 늘려요. 이렇게 예를 들면 장터를 털으려면 장터를 단속할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어요. 또 이제 예를 들면 애들이 어디 모여가지고 뭘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다방이나 이런 데 못 가게 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단속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풍속 영업에 가는 거. 우리 지금도 있거든요. 3종, 5종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많이 가서 뭐 하는데 그래서 업종을 계속해서 등록해요. 그러니까 풍속 영업이라는 것만 이걸 단속할 수 있다고 법을 해놓으면 거기다 뭘 넣느냐는 자기네 마음이거든요. 그거 법으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그렇게 돼 있고요. 풍속 영업에 90년대에는 노래방이 풍속 영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는 게임방 90년대 초반에 게임방도 풍속 업장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그게 자의적, 그러니까 그 시대의 기준이에요. 철미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인데 그런 걸 보면 엄청나 그런 것들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한다. 근데 얘는 검열자료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되게 다양하게. 그리고 거기에도 얘가 예를 들어 무슨 논리나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검열 연구하는 분들은 아니다. 역시 조선에서는 사상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왜 프리문란이라는 게 실제로는 심리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하려면 이제 다른 형태의 자료 작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중요하게 역사 작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오늘 원래 집중적으로 제 무한의 정치적인 외로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의 기술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식의 글쓰기나 또는 작업을 굉장히 이제 더 의욕을 가지고 하게 된 것은 제가 여기에도 썼는데요. 실제로 이제 부산에 와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뭐냐면 실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 작업 제가 역사 그거 할 때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검열 작업을 하더라도 지배적으로 검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싸우고 이제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도 막 다른 방식의 작업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막 이렇게 그 지배적인 연구 방법들이랑 계속 싸우고 있다. 역사적인 작업을 통해서 교두보를 마련한 거예요. 뭐냐면 나에게는 제도나 당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제나 이런 것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역사, 새로운 현실을 완벽,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역사 작업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우리 여기 그 같이 세미나 했던 분들의 팀들도 많이 와 있는데요. 초반에는 공동 작업을 위해서 역사 작업을 자료를 읽는 작업들을 계속 같이 해왔죠. 근데 그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그 속에서 또 이제 그 이른바 뭐 서울에서 기존에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작업을 하면서 제 위치에 이렇게 변화 같은 거를 제가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전에는 제가 항상 싸우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교두보로서 역사적으로 저한테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여기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랑 작업하면서 거꾸로 제가 느끼게 된 게, 제가 아무리 기존의 제도적인 연구 패러다임에 저항하기 위해서 역사 작업을 해왔어도 실은 이런 역사 작업이라는 게 많은 부분 어떤 한 문장이 이미 쌓여있는 협업과 분업의 메커니즘에 의해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제도적 분과학문들의 작업들, 패턴들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역사 작업을 보여준 것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것과 다르다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자부를 할 수 있게 되는 방법론도 제가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형성된 연구자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예를 들면 아주 단적인 예로 제가 아까 뭐 예를 경무휘보 이런 거 제가 뭐 하늘에서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30년대 이후의 자료를 보게 될 때 이 자료는 어느 학교에 있고 누가 가지고 있고 거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공유돼 있고 또 그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렇게 조금씩 서로 이렇게 하면서 어느 팀에서는 무슨 자료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고 해제로 준비하고 있고 어느 팀에 무슨 자료가 입수돼 있고 이게 이제 일종의 그런 역사 자료에 대한 담론장이나 한 문장의 협업 분석 구조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든 나와 있든.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그 지역 속에서 제가 이들이 그리는 그림과 다른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것 속에서 나는 다른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게 제 역사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제가 부산에 와서 많은 연구자들이랑 해보면서 느낀 것이 사실 이런 거대한 협업과 분업 구조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많은 부분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왜냐면 자료가 다 서울에 있어요. 제가 부산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아니 자료가 왜 다 서울에 있는 것인가. 이건 사실 제가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는 실감을 못했어요. 사실 그 자료가 서울에만 있다는 걸 그전에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일제시기 자료니까 서울 아니면 이제 일본, 본토로 가야지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작업이라는 게
기존의 역사 작업이나 학문 작업이 전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해 왔지만 대안으로서 제가 지향하고 있는 방법도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포지션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그 담론자나 학문자에서의 위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제가 부산에서 다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의 메커니즘에서 볼 때는 꼭 매치되지는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특히 저희 같이 공부한 후배 연구자들이나 또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역사 작업의 패턴을 맞춰가지고 담론자에 개입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혐오과 분업 구조에 있는 연구자들에 비해서 도저히 이건 경쟁이 될 수 없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나 많은 혐오과 분업을 통해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건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쌓아가지고 여기에 개입하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미 그 다른 출발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역시 게릴라전을 해야 된다. 좀 더 이렇게 그 힘을 이렇게 축적해서 빨리 개입하고 당대에 개입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장기 지속적인 걸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당대 비평적인 작업들, 그러니까 제가 해왔던 역사 작업을 당대 비평적 작업에 이렇게 녹아서 실은 이거를 모르더라도 이 방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 작업들에 이렇게 매치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쪽에 더 힘을 많이 쏟게 되죠. 그래서 실은 풍기물란 이게 굉장히 꽤 오랫동안 작업을 했는데 얘는 계속 지금 진척 중이고 이렇게 그런 연구 작업이나 결과물을 내는 것이나 같이 공부하는 패러다임들이 이제 제 고민의 하나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덕분에 그러니까 제가 놓여져 있는 새로운 장에서의 그리고 그것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실은 이 책의 많은 문제의식 그러니까 제 연구의 궤적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운이 좋다고 할까요? 사실 뭐 다들 그 저기 하고 이제 연구자든 누구든 이렇게 그 또 이제 선생님들 계시는 게 그 나이가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연구를 좀 하다 보면 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모든 연구자들이 막 맨날 보던 게 아니라 새로운 연구 대상이나 새로운 현실의 압박 때문에 갱신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얘는 뭐지? 내가 어떤 건데? 그런 것들이요. 근데 연구를 오래 하게 되면 뭘 봐도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실은 모르지만 그래, 그래, 봤네 이렇게 되는데 실은 이제 제가 꽤 나이도 들어서 전혀 새로운 현실에 놓여져 있다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 좀 과장인 것 같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제가 여태까지 놓여져 있다고 학문적으로 삶에 있어서는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기입해서 저 이렇게 개입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새로운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실은 연구자로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됐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더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연구자에게 어떤 그 새로운 시야라든지 연구의 동력 또는 열정 같은 것들은 그 외부로 대상으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 계속 모르는 대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걔 숙제가 나와가지고 모르는 대상이 있으니까 걔를 해명해야 되고 제가 계속 공부해도 내가 무슨 책을 읽어도 제를 해명할 수 없으니까 점점 더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게 새로운 세상과 조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많은 작업들에 이렇게 더 열의를 갖게 되고 궁금증이 새록새록 솟아나게 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이 글들이나 여기에 있는 글들 같은 경우에
반경이나 운명에 대해서 사실 이전에도 고민했었는데 그거를 구체적인 한 존재의 이렇게 삶의 챕터 속에서 아주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부산에 와서야 감명이 있어요. 삶의 반경이라는 말을 얻게 된 것이 제가 부산에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이렇게 말을 하면 오해 소지가 있지만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에게는 하나의 사실은 사례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또 여기서 만나는 학생들, 사람들이 사실 제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 뭐 완전 별천지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패턴과는 좀 다른 그런 것들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영감들을 사실은 얻게 된 부분이 많아요. 사실 이 글에 있는 그 사장의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이 책의 표제작이기도 한데요. 이 책의 그 화두로 삼고 있는 그 다문화라고 하지만 H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만난 그 실제 친구 사례를 가지고 이 전체 글의 모든 화두가 사실 그 사례에 녹아있거든요. 이 친구의 그 고민, 진로와 관련된 그리고 선택지, 이 친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제한된 선택지, 그리고 죽기 살기로 움직여도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의 그런 제약들이랑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프리울라에서 그 사례로 대표적인 게 장정희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6년 장정희 거짓말 사건을 구속됐을 때도 그때 장정희에 대한 글을 썼었는데요. 제가 풍기문란에 대한 글을 쓰면서 그런 이상한 자기다짐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장정희를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풍기문란 노래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장정희를 해명하는 걸로 하나 봐라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그래서 장정희이 항상 저에게 약간 이렇게 엠덩 지방에 계셨던 필자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이후에 자각한 거죠. 그리고 장정희를 다시 보면서 장정희의 이 삶이라는 게 그러니까 1963년에 대구에서 태어나서 독학으로 문학을 공부한 이것이 96년에 이제 장정희를 물란 음란법이 된 것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여기 4.19 1960년에 마산에서 한소년 강물에 살해돼서 강물에 버려진 그 일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장정희를 선택해서 1963년에 대구에서 태어난 것은 아닌데 개인의 삶을 보면 장정희이 1963년에 대구에서 태어난 게 96년에 음란법이 된 걸 이미 결정한 부분이 진짜로 많다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 그게 뭐냐면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장정희이 소년범이 된 것도 1963년에 마침 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 풍기문란 통제 그 냉정기에 제일 중요한 게 4.19 이후에 소년범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의 풍기 단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을 엄청 막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글에도 썼는데요. 글을 그런 형식으로 썼거든요. 하늘에서 쏟아지듯이 내려와요, 제도가. 진짜로 막 폭탄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이 막 증식해요. 그런 와중에 태어난 거죠, 대구에서. 그리고 그 장정희이 태어나던 해쯤에 대구에 소년원이 이제 그 60년, 그러니까 이 5.16 직후에 다음날 한 게 뭐냐면 소년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그만큼 4.19가 거리의 소년들의 그 열정으로 사실은 만들어진 거라는 걸 최근에야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그걸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이 통제 당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구자들은 이후에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통제 당국은 이미 그때 그걸 알아서 해안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구의 소년원이 꽉 차가지고요 군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년원이 또 생기는 거예요. 대구에만. 다른 데, 그러니까 대구 마산 지역에 소년원이 유난히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마산에 많은 4.19, 3.15 때 죽은 존재들이 10대 소년이었다는 거.
지금 그것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많이 이제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해도 부모나 선생이나 보호자가 쟤는 뭔가 모범의 가능성이 있다. 그럼 무조건 넣을 수 있어요, 소년에. 그게 이제 소년보호법을 매달 고쳐요. 그런데 마침 이제 장정희를 이제 그 소년원에 가기 직전에 법이 그렇게 이제 우범소년이라는 규정이 생겨요. 그 전에는 그것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범소년은 뭐냐면 아무 짓도 안 해도 잡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래서 소년범이 되면서 물론 자발적인 선택도 있지만 원래는 학교를 그만두고 자기는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소년원에 갇힌 것이잖아요. 그런 인생 행렬을 통해서 결국은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는 이 구조 안에서 어떤 지역이라는 위치와 그곳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삶의 궤도, 삶의 간격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작업을 두 가지를 병행하게 된 거에는 그런 지점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다. 제 연구의 외적인 일관성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사실은 드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은 심각합니다. 이 자리에 가서 다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14회